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 어린 시절, 그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쯤인가? 부산에서 울산으로 전학을 오게 되거든요. 아버지 이직 문제로. 그래서 울산 동구 화정동 지역의 산동네에 살게 되었죠. 거기가 일반 주택단지에서 산길로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집이 4채 정도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 한 채는 폐별장이었으니까 딸랑 3채밖에 없는 산동네에 살게 되었는데, 아무튼 제가 거기 산동네에 살면서 2번 정도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겪었던 일은 이미 앞서 얘기를 했었죠.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울산 동구 괴담 얘기, 그 영상에 그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화면 상단에 카드를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대략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죠. 반 친구들이랑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산동네 폐별장에 갔다가 그 별장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자 영가에게 시달렸고, 그때 마침 그 자리에 폐별장에 그 여자 영가에 빙의된 이웃집 아저씨도 계셨는데, 이웃집 아저씨 아내분이 섭외한 무당에 의해서 이웃집 아저씨는 결국 그 별장에 빙의 굿을 하게 되고, 그 폐별장에 있었던 저와 같은 반 친구들은 또 비방을 받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스토리였죠. 그런 일을 겪고 6개월이 지나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 일을 겪고 저는 저와 제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특히 애들은 더 그렇죠.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잊어먹죠. 그때 산속별장에서 영가를 접해서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 일을 새까맣게 잊게 된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다가 제가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그 집으로 좀 늦게 귀가를 하게 되는데, 학교 수업 마치고 학원 끝마치면 밤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때가 겨울철이라 해가 좀 일찍 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면 어둑어둑해질 때였는데, 그렇게 학원 수업 때문에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희 집 가는 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산길을 15분 정도 올라가야 집이 나오니까 늘 해가 지기 전에 산길을 올랐을 때는, 집으로 갈 때는 몰랐던 공포가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둑어둑한 산길을 올라서 특히 폐별장을 지날 때는 더욱 섬뜩했죠. 1년 전에 이미 그 별장에 있던 여자 영가를 무당이 구술했다고는 했는데, 그때 별장에서 영가에게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별장을 지날 때는 항상 뛰어가곤 했죠. 무서우니까. 그때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녔는데, 그걸로는 밤에 산길을 오를 때 언습해 오는 공포심이 해결될 리가 없었겠죠.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죠, 36개 주랭랑이었는데, 학원 수업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서 산 입구 쪽 별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가면서 최대한 체력을 비축한 뒤에 폐별장 근처에 다다르면 그때부터 고개를 땅 쪽으로 쳐박고 앞도 안 보고 냅다 뛰어갔죠. 이문세의 히트곡 소녀를 열창하면서 내 곁에만 떠나면 안 돼요, 그 곡을 1절까지만 그렇게 부르면 집 앞에 도착을 했거든요. 참, 그때 그 장면을 누가 보면 찐따처럼 보였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거기 방청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늘 그런 식이었죠. 그러고 집에 와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 이제 강아지 배추가 막 짖어대기 시작하면서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줬고, 어머니께서는 현관문을 열고 마중을 나와주셨죠. 그렇게 학원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서였을까요? 어느 날 저녁에 수업을 끝내고 밤에 집을 가기 위해서 산길을 오르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우산 쓰고 걷고 있는데
비포장 흙길이라 길이 질퍽질퍽하고 미끄러워서 빨리 걷지는 못했죠. 거기다 바람은 그날따라 어찌나 불던지 우산이 다 휘청거려서 두 손으로 우산대를 꼭 쥐고 손전등은 입에 물고 아주 힘겹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올라가다가 공포의 폐별장에 다다랐고 그때부터 전 바짝 긴장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기척이 나서 가려진 우산 밑으로 시선을 향했더니 어떤 사람의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맨발이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우와 엄마야 하고 진저리를 쳤는데 자세히 봤더니 폐별장 맞은편 집에 사시는 이웃집 아저씨가 대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를 쫄딱 맞고 서 계셨는데 의아해했죠. 하지만 바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이웃집 아저씨는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그냥 무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뻣뻣하게 서 계셨는데 특히 그때 그 아저씨의 눈빛이 좀 이상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뭔가 이질감 같은 게 들었어요. 전 그때 어색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얼른 회피하려고 그냥 얼른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죠. 집에 가면서도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웃집 아저씨를 뭐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인사를 받아주고 그랬던 분이신데 왜 그럴까? 뭐가 화나는 일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뭐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뭐 그렇게 그 아저씨랑 저랑 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주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왔는데 그날도 역시 학원 수업 끝내고 또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비가 달아서 이틀 동안 연달아서 오니까 산길이 더욱 질퍽질퍽하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밤이라 잘 안 보이는데 흙길 군데군데 웅덩이도 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최대한 더욱더 조심스럽게 걸어가게 되었죠. 웅덩이를 피하려고 까치발을 하면서 겨우겨우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죠. 공포의 폐별장이 나오자 저는 살짝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옷이고 신발이고 나발이고 어머니에게 욕을 먹더라도 다 버려도 뛰어갈 건지 아니면 그대로 걸어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살짝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웃집 아주머니 음성이었는데 선비야 선비야 그러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는 어디 계신지 안 보였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음성만 들렸던 거예요. 일단 네 아주머니 그러고 대답은 했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네? 그러고 이웃집 대문 근처로 가봤어요. 이웃집 대문 안에서 저를 보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이웃집 대문 밖에서 이렇게 기웃거렸더니 대문은 열려져 있는데 이웃집 불이 꺼져 있어서 마당은 깜깜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잘못 들었나? 그러고 다시 집으로 가려는데 또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비야, 선비야. 분명 또렷하게 들려서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춰봤더니 마당 쪽으로 이웃집 마당 우물 근처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비를 쫄딱 맞으시면서 저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무서우면 그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법이죠. 이웃집 아주머니 몸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은은하게 났던 것도 그렇고 오라고 손짓하는 제스처 자체도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어요. 마치 고장난 로봇이 부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주머니의 실루엣이 일렁일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혼비백산했죠. 그리고 달아나려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굳어서 그 상태에서
기괴한 모습의 아주머니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몸을 으드드드드 전기가 감전된 것처럼 막 떠시더니 갑자기 우물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이웃집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혼절해 버린 거죠. 그러고 한참 후에야 눈을 뜬 것 같은데 눈 뜨자 어렴풋이 어머님의 모습이 좀 흐릿하게 보였고 정신을 차리니까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제 팔을 주물러 주시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대답하고 어머니께 제가 어떻게 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밤에 잠시 깜빡 졸으셨대요. 그랬는데 죽은 강아지 상추가 나와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제 주변을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낑, 막 낑 되면서 그 꿈을 꾸고 잠에서 깨셨는데 영 뭔가 좀 찜찜하고 불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올 시간도 다 되었고 그래서 마중을 나가려고 집을 나와서 걸어가시다 보니까 이웃집 대문이 열려져 있었고 저가 이웃집 마당 우물가에 기절해 있는 걸 발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에게 저를 업어달라고 부탁을 하려다 보니까 이웃집 불은 꺼져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대요. 거기다 아버지는 야간이셨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이웃집 아저씨께 부탁을 해가지고 저를 업어다가 집까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분명 이웃집 대문 밖에 있었는데 제가 우물 근처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에 분명 귀신에게 홀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때 가서야 어머니께 제가 한 이틀간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집에 오기 전에 이웃집 아저씨가 자기 집 앞에서 비를 막 쫄딱 맞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인사를 건넸는데 들은 척 만 척 했는데 눈빛이 좀 이상했다더라. 그리고 방금 전에 이웃집 아주머니와 똑같이 생긴 귀신이 우물 속으로 막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만 그 표정을 내서 지우려고 하시면서 너가 제대로 못 본 거일 수도 있다. 요즘 너가 학원 다닌다고 무리해서 기가 많이 허해진 것 같다고 얼른 방에 가서 쉬어라고 그러시고는 말씀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굣길에 저희 집 밑에 있는 그 산길 진입로 쪽에 웬일인지 어머니께서 마중을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산길을 어머니 덕분에 이제 마음을 놓고 집으로 갈 수가 있었죠. 그날 어머니께서 저희 집이 곧 이사를 갈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사 갈 동안은 한동안 마중을 나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대꾸하진 않았죠. 그로부터 한 3일 동안 어머니께서는 학원 수업 마칠 때마다 계속 마중을 나오셨고 4일째 되는 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궁금한 부분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계속 여쭤봤죠. 이웃집 아저씨는 뭐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 정체는 뭐냐, 이사는 갑자기 왜 하게 된 거냐, 뭐 그렇게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폭풍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역시 뭐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죠. 애들은 몰라도 된다. 나중에 너가 좀 더 이렇게 크면 알려주겠다. 그런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애들이 뭐 그렇잖아요. 궁금한 건 못 참죠. 그래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머님께 질문을 하다가 딱밤을 맞을 때가 많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이사한 우리 집에 산 동네에 살던 이웃집 부부가 저녁에 집들이를 왔는데
그때 저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의 이웃집 아저씨가 정신이 나가서 빨가벗고 돌아다닐 때가 그렇게 많았대요. 또 한날은 고성방가를 하면서 우리 집과 이웃집 대문을 막 두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게 누가 봐도 제정신은 아니죠. 그래도 이웃이고 한두 번은 뭐 술주정이겠거니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어느 날 그 문제의 이웃집 아저씨가 저희 집 대문을 막 발로 쾅 차가지고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기르던 가축들 막 닭하고 막 토끼하고 막 그 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제지하려고 하는데 그 이웃집 아저씨가 어머니를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그 문제의 이웃집 아저씨가 제압을 당했고, 수상하다고 느낀 경찰들이 그 아저씨 집으로 현장 조사를 하러 가봤는데 그러던 중에 우물가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이죠. 시신이 그 문제의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연행된 아저씨는 계속 그런 말을 했었대요. 아저씨가 여자 음성을 내면서 이 무당년,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문제의 아저씨는 3년 전에 본인 앞집 폐별장에 여자 영가에 빙의된 아저씨였죠. 네, 그 폐별장에서 막 미쳐서 춤추고 절구통에 막 방아 찍고 했던 그 아저씨 맞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저씨가 그때 빙의굿을 받았는데, 근데 어떤 부분에서 뭐가 뒤틀렸는지 그 아저씨 댁과 무당과 굿에 대한 어떤 그 껄끄러운 돈 거래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어느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부분도 뭐 무당이 잘못했다더라 아니면은 그 집이 뭐 잘못했다더라 정확하게 단정 내릴 수는 없는데, 팩트는 그 이웃집 아저씨는 분명 굿을 받았죠. 그럼에도 그 아저씨는 빙의가 된 상태로 자신의 아내까지 우물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 그날 우물 근처에 기절한 날 죽었던 상추가 저를 구해준 게 아닐까. 어머니의 꿈 내용을 듣고 생각을 해본 결과 수호령 같은 동물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던 강아지 상추가 수호령같이 저를 지켜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어머니께서도 일을 다니신다고 한동안 그 문제의 이웃집과 마주할 시간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아시고 경악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산동네에 계속 살다간 저희 집 가족들도 언제 어떻게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그렇게 서둘러서 이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이때 겪었던 일은 뭐 별로 그닥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묻어두고 지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성인이 다 되어서의 일인데요. 중학교 반창회에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별로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반 친구들에게 막 무서운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도 막 졸라대서 반창회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때 제 얘기를 동기들만 들었던 게 아니고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도 듣게 되었는데, 제가 하던 얘기를 곰곰이 듣고 계시던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제가 살았던 동네가 혹시 거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살았던 곳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주소를 어떻게 아시냐고 선생님께 제가 물어봤더니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반 담임을 맡으시고 1년 있다가 여자 중학교로 전근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몇 년이 안 된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선생님께서도 그 학교에서 가끔 그 반 학생들에게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학생들에게 수고했다고 가끔 보너스로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시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는 것까진 좋은데 보통은 재미삼아 듣잖아요. 시청자분들처럼 뭐 밤잠 안 올 때 듣는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반 여학생 중에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고 맹신하는 여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은 귀신을 보고 싶다는 그런 집착이 너무 강해서 분신사바 같은 그런 강령술도 하고 다녔고 또 밤 12시에 불 꺼놓고요. 그 피 묻은 수건으로 거울도 쓱 닦아서 뭐 향도 피워보고 촛불도 피워보고 뭐 그랬던 여학생이었대요. 그러던 한날 그 여학생이 여중 뒷산에 배밭에서 귀신을 봤다고 선생님께 자랑하듯이 얘기를 전했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절 중학교에 로가 하나 있었는데 밤 12시에 여중 뒷산에 배밭 오두막에 가서 숙이라고 3번 부르면 여자 귀신이 나온대요. 그런 소문이 이제 괴담이 여자 중학교에 이제 떠돌고 있었는데 실제로 반 여학생이 밤 12시에 여중 뒷산 배밭에 오두막에 간 거예요. 그리고 숙이라는 이름을 3번 불렀더니만 실제로 배밭 오두막에 중년으로 보이는 여자 귀신이 자기 바로 앞에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여자 귀신이 여기 말고 더 좋은 곳으로 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막 겁에 질려서 막 도망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심각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애가 관심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그 여학생이 선생님께 귀신을 봤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 말로는 다시 여자 중학교 뒷산 오두막에 갔는데 숙이 그렇게 3번 이름을 부르니까 오두막에 또 그 여자 귀신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여기 말고 좋은 곳으로 갈까? 그 말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반 여학생은 홀린 듯이 그 귀신을 따라갔는데 중간에 기억이 끊어졌고 눈 떠보니까 어느 집 우물가에 자기가 기절해서 누워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쯤 되니 이제 심각해지죠. 여학생이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애 상태가 이제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반 여학생을 타일러서 다신 그 장소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여학생 학부형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애가 밤에 산에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곳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학생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전했대요.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그 여학생이 결석을 했는데 그 여학생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실종 신고가 되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을 끝마치시고 반 여학생 학부형을 찾아뵈었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반 여학생에게 들었던 얘기도 있고 대충 짐작이 가는 것도 있어서 선생님께서 학부형들과 함께 여자 중학교 뒷산 오두막에도 가보고 또 근처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우물이 있는 집을 찾아서 가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만 경악하고 만 거죠. 그 집 우물 속에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보였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우물 속에 있는 그 형체를 건져서 봤더니만 자기 반 그 여학생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선생님과 학부형들 오열하고 난리 난 거죠. 그때 우물에 빠져서 하늘나라로 간
여학생은 사고사로 처리가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어쩌면 그 제자가 사고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반 여학생이 말하던 배밭의 여자 영가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우물가의 여자 영가하고 같은 영가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여중학교 뒷산 배밭과 제가 살았던 산 동네는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같은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이웃집 우물에 빠져서 죽은 원기가 선생님 반 여중생을 홀리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건 아닐까.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그날 재미있자고 무서운 얘기를 시작했다가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네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